이 백신 개발은 뭐하고 똑같은 거 하면은 사실상 대대적인 경기 부양하고 뭐 재정 부양, 블루 웨이브 하고 사실 결과는 비슷한 거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꼭 알아야 할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티타임즈의 유희석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제 경제는 어떻게 될지, 금융시장은 어떻게 흐를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경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증시가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겠다. 일단은 그 선거가 큰 어떤 그 문제 없이 네. 치러진다면 이제 투표 과정도 그렇고 개표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소요라든가 돌발 사태 이런 거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져 간다 하는 뭐 그 자체로 그렇죠. 증시에는 좋은 것이고 특히 그 선거 이전에 주식시장에서는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네. 가장 이제 심각하게는 거리에서 이제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어떤 그 총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 리스크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감안해서 뭐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도 이제 많이 뛰어오르고 일정 부분은 주가가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판을 열어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디스카운트 됐던 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 정도의 랠리라도 분명히 있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선거 이제 개표 과정에서 그 주가지수 선물이나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증시가 과연 그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그렇게 더 좋아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증시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고 다만 투표 이전에 그 여론조사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바이든 당선이 유력시 된다 하는 이런 게 이제 대세로 굳어져 가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면 이런 저런 이제 측면에서는 바이든 당선도 증시에는 나쁘지 않다,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증시는 내심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결론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누가 나타나는 거다. 당선됐든 간에. 그렇죠. 근데 사실 시장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서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이나 뭐 앞으로 있을 그런 수많은 정책 관련된 것과 연관된 미국 경제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동시에 이제 증세를 한다. 그 얘기는 이제 많이 풀고 동시에 많이 걷어들이는 크고 강한 정부를 나가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이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스탠스 속에서도 증시가 뭐 여러 변수들이 있고 특히 어제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수 속에서 증시가 이제 단기간에는 올랐는데 이 추세는 어떻게 될 걸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그 증시 주변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전략가들이 어떤 이벤트에 앞서서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그 각 시나리오별로 이제 확률이 유력한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증시에는 어떠하다, 호재다, 악재다 이런 이제 레이팅을 하는데 그 동안 이제 그 미국 선거 직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형성된 테마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블루라는 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이브라는 건 아주 물결이죠. 미국 굉장히 많은 곳에서 푸른 물결, 민주당의 물결이 일어서 지금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차지하고 있고 바이든이 이제 또 대통령이 당선될 뿐만 아니라 지금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설 것이다. 이번에 이제 상하원 의원 선거까지 일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대통령, 백악관, 상하원 의회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블루웨이브 시나리오인데 그 아무리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어떤 그 사업 내지는 그 정책은 입법부를 통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산부터 해서 뭐 법률 개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를 이제 민주당이 다 차지하게 되면은 아주 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뭐 얘기되어 왔는데 실제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과연 증시가 블루웨이브를 가장 최고의 호재로 생각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은 대규모 재정정책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뭐 증세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 규제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시는 트럼프를 더 좋아했던 것 같다라고 본 이유가 증시는 왜 그랬는가? 감세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규제를 이제 완화해줬기 때문에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이익, 기업 실적을 높이는데 이제 감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걸 되돌린다면은 기업 실적이 이제 분명히 나빠질 것인데 다만 선거 전에는 기업 실적이 증세로 인해서 좀 나빠지더라도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면은 경기가 이제 더 살아나서 기업 실적이 더 높아지고도 남는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하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블루웨이브는 증시의 호재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선거 결과 개표 과정에서 블루웨이브는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판세가 굳으니까 증시가 오히려 더 그 활기를 띠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이 기존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도 하던 그 감세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공화당이 상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인 거네요. 민주당이 아무리 이제 증세를 하고 싶어도 그다음에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싶어도 상원의 공화당이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그 증시에 불리한 정책을 민주당이 독주하는 것은 그 피할 수 있게 됐구나. 대규모 재정정책, 재정부양책 그것도 있으면 좋은데 그거에 수반되는 코스트가 너무 크고 설사 이제 상원을 공화당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도 이제 소규모 재정부양에는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규모의 차이가 있을 그렇습니다. 뿐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대규모 재정부양이 불가능해진다면은 아무래도 연준이 더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통화 정책에서 저금리를 더 오래 운영을 하고 양적 완화를 더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경제에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연준의 그런 그 과감한 통화 부양책이라는 게 경제를 얼마나 더 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되지만은 적어도 증시는 좋다. 방금 블루웨이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블루웨이브가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블루웨이브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직 살아있다. 1월 달에 예. 조지아주의 그 상원 재선거가 예. 되고 그때 만약에 이제 남아 있는 주석을 민주당이 다 가져오면 50대 50이 되고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하게 돼서 예.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 가능성은 제가 알기로 좀 크지 않다고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진짜 블루웨이브가 1월 달에 이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지금 분위기 영향을 같아서는 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실물 경제를 이렇게 띄우는 데에는 네. 연준의 통화 부양책보다는 확실히 그 직접적으로 그렇죠.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그럼 첫째 이제 금리가 오르고 시장 금리가 오르고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질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부담이 있죠. 사실은 자산 가격에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더욱 더 경제 성장이 굉장히 활발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서 전반적으로 더 많이 벌게 돼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다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측면보다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 자산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는 뭐 그런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오르게 되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특히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3월 저점을 찍고 미국 주가 지수가 이제 아주 기록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른바 대형 성장 기술주들이었습니다. 네. 이 성장주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경제가 일반적인 전반적인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자기 기업 그 기업의 그 지금 발전 단계라든가 시장 지배력 그 자체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경기가 좀 안 좋아도 이 기업은 매출이 하고 순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애플, 아마존,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그 기술주들이 이제 그런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이제 테슬라까지 뭐 다 그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경기가 좋아서 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고유한 어떤 이제 그 동인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첫째 경기가 안 좋아서 성장이 잘 안 된 때는 이런 성장 기업들의 매력이 더 부각되는 측면. 네. 그래서 이제 팬데믹 그 증시 회복 과정에서 특히 더 부각되고 또 이런 그 기술주들이 대부분 특성이 뭔가 하면은 이른바 언택트 원격에서 이제 근무하거나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그 대인 접촉을 줄여주는 뭐 그런 이제 기술과 상품들을 이제 파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팬데믹 덕분에 더 잘 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격 수업이 이제 보편화되고 하니까 노트북 컴퓨터라든가 뭐 이 태블릿 PC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화상 회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IT 기술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매출이 팍팍 늘었던 거죠. 집에 이제 외출하기도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집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기존에 살던 집이 자꾸 좁게 느껴지고 전에는 이제 다들 그 뭐 바깥 일 하다가 이제 저녁에 잠깐 자고 이랬는데 다들 집에서 이제 복닥복닥 하니까 집이 좁아져서 교외에 큰 집 지어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집 인테리어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래서 홈디포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팬데믹 덕분에 돈 벌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이제 화이자가 그 코로나 백신 개발에 3상 임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서 어제 주가 지수가 유럽도 그렇고 많이 올랐는데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은 일부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더라고요. 그게 아마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엄청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약간 약세를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엄청나게 오르는 배경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네. 상승세를 밀어 올려주는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물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더라 팬데믹이 터지니까. 그렇죠. 또 한편은 뭔가 하면 저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의 가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느냐. 네. 그걸 결정하는 거는 아마도 그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럼 이익을 얼마 내느냐, 작년에 이익을 얼마 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작년보다는 올해 얼마 낼 것 같으냐, 네. 중요할 것이고, 내년에 얼마 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1, 2년, 2, 3년 좀 반짝 좋다가 내년 이후에는 어려워질 것 같다 하면 이 회사는 주식이 이제 네. 뭐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내후년 뭐 이렇게 해서 5년, 10년 뒤에는 이익이 어떨 것 같으냐, 이런 것도 결국 중요한 이제 고려 요소인데, 네. 5년, 10년 뒤에 얼마나 벌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하지만은 네. 사실 돼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어쨌든 성장주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장주라는 회사는 지금은 한 해에 요만큼 벌지만은 네. 내년에 이만큼 더 벌고 네. 5년, 10년 뒤에는 훨씬 많이 번다 하는 전망을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꿈을 주는 이제 종목이다 말이죠. 근데 5년, 10년 뒤에 얼마 될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오케이 뭐 나도 믿어주기로 하고, 그럼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버는 것까지 할인을 해서 그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되느냐,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연율 10% 정도 된다면은 네. 내년에 100을 벌기로 했다면은 올해로 치면 90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올해 90 정도 있는 내가 돈이 있는데 금리가 10%라면 내년 되면 거의 1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9만. 네. 그걸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내년에 100이 지금 90이 되는 것처럼 네. 5년, 10년 뒤에 150, 200, 500, 음. 700 이렇게 벌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네. 있으면은 그걸 이제 금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네. 할인을 한다 말이죠. 네. 그럼 한 10년 뒤에 1000을 벌 것 같다면은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적겠죠. 네. 금리로 이렇게 네, 할인을 네, 하면은. 네. 근데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 네. 할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10%면은 내년에 100이 올해 90인 것처럼 네. 1%라면은 내년에 100이 올해 99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금리가 10%일 때와 1%일 때 네. 회사는 똑같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음. 내년에 버는 게 금리가 10%일 때는 지금 이제 90으로 쳐주는데 네. 금리가 1%라면 99까지 쳐준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에는 네. 성장주들이 굉장히 현재 가치 이제 밸류에이션을 적정 주가를 이렇게 산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말이에요. 미래에 많이 벌 건데 네. 그걸 이제 할인하는 금리가 별로 안 되니까 그렇죠. 거의 온전하게 이렇게 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신이 개발돼서 내지는 블루웨이브로 재정 부양을 막 크게 해가지고 경제가 막 회복되고 금리가 많이 오른다면은 네. 또는 백신이 개발돼서 금리가 많이 오른다면은 이 그동안 낮은 할인율로 아주 혜택을 받은 대형 성장주들이 네. 할인율이 높아져서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팬데믹이 이제 해결되고 또는 뭐 경기가 부양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이제 돈을 많이 벌던 게 희석되고 네. 또 한쪽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이 밸류에이션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 주가를 그동안 띄워 올렸던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이제 또 나빠진다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집장님께서는 이 대형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적어도 네. 자산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정 요소를 꼽는다면 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인율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년에 제가 이제 오피스텔에 이제 비유를 잘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1년에 월세를 다 합쳐서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은행 가면은 이제 금리를 10% 이자를 줄 때 와 지금처럼 한 1% 줄 때 근데 오피스텔에서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연간 1,000만 원으로 똑같다. 네.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어때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10%일 때라면은 네. 이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1억 원보다 낮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1억 원이면은 연간 수익률이 10%인데 네. 은행에 가도 10% 준다면은 네. 골치 아프게 왜 오피스텔을 그렇죠. 관리할 필요 없이 예. 은행에 그냥 돈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편한데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의 가격은 1억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만약 1%라면은 10억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0억 좀 안 되는 정도. 왜? 10억 분에 1,000만 원 하면은 1%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은행 이자하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10억 좀 안 되는 값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월세 수입인데도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산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그 자산의 가치가 예. 이렇게 뻥튀기 된다고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보통 이해하기 쉬우면은 쉽게는 연간으로 얻는 이자 수입 내지는 배당 수입 내지는 월세 수입, 네. 임대료 이걸 분자해 놓고 위에다가 그 밑에 이제 분모에다가 금리를 해서 계산을 딱 하면은 쉽게 뭐 계산이 됩니다. 1,000만 원 나누기 뭐 0.1 하면은 이자가 10%일 때 1억이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나누기 0.01 이러면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분모가 작아지면은 그렇죠. 분자가 그대로 있어도 이게 이제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경제의 큰 패러다임이 팬데믹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금리가 더 중요한 자산. 왜냐하면 성장이 이제 근본적으로 사라진 경제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 기조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하기 쉽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러면 자산 가격,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그것도 결국 금리 전망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뭐 금리나 이런 쪽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금리 이런 쪽 얘기할 때 사실 뭐 바이든 정부 행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앙은행인 연준의 역할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시고,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약간 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분이시고, 앞으로 바이든 시대에 연준의 뭐 스탠스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뭐 파월 의장의 미래는 혹시 어떻게 될지 이런 쪽으로는 혹시 우선 이제 그 의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그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이 와서 기존 스탠스와 완전히 상당히 다른 네. 그 방향으로 정책을 그 전환해서 끌고 가는 것은 뭐 제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엄청난 역량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그 시스템 전체를 설득시키고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그동안 있어 왔던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파월 의장이 또 이제 그런 스탠스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데 파월 의장은 뭐랄까 어떤 본인이 정치 판세를 읽었다기보다는 좀 공화당적인 색채를 가진 그 비둘기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팬데믹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 과정에서 생각을 좀 바꾼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는 2018년까지만 해도 말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은 최소한 이 그 저금리라든가 통화부양책을 너무 오래 가면은 자산시장 거품이 발생할 위험이 되게 크고 그러면은 결국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매파적으로라도 막을 필요는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인 이제 성향인데 너무 또 이 자산 거품이 커지는 거는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있다가 그 뒤로 자산 거품을 좀 잘 컨트롤 한다면은 실물 경제가 조금 뭐 과열된다 싶을 정도로 끌고 가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지금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실업률이 충분히 더 떨어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없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2018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찰을 빚다가 2019년부터는 어쨌든 뭐 그 마찰이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앞으로도 팬데믹 이전보다 더 완화적으로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목표선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허용 내지는 유도하겠다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경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띄우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명분으로서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은 뭐 흑인이라든가 소수 이런 이제 사회의 약자들 마이너리티들이 더 많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이 최대한 이렇게 부양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하고 그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만 보면 바이든 정부와 파월 의장 간의 궁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 전임이 옐런 의장이었고 민주당 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월 의장은 공화당 당적이긴 한데 지명될 때부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공화당원 말은 공화당원인데 민주당원처럼 뭐 정책 스타일이 그렇고 공화당의 연론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뭐 지금 뭐 민주당하고는 그렇게 그럼 저희가 당분간 파월 의장은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의장이 확 뭐 이렇게 바로 바뀐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가고 그다음 재정이 더 풀리고 통화 정책도 지금 같은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뭐 달러가 좀 약세고 원화도 굉장히 요즘에 강세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바이든 시대 달러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 이제 자산 가격을 기본적으로 전망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또 받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금리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네.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네. 우리나라 이제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상승 압력이 강하고 이런 때에는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설사 펼치더라도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똑같이 그 저금리를 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가 네. 세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저금리 정책인 상태에서 달러도 약하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금리를 더 낮춰야 될 수도 있는 미국보다. 우리가 과거에 마치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지면 외환시장에서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미국보다 더 낮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거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런 이제 인과관계와 반대로 환율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달러가 너무 약하니까 미국보다 금리를 더 낮추려는 유인 내지는 환율이 굉장히 낮게 안정적이니까 미국보다 금리를 더 낮게 내려도 된다 하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환율이 우리나라 금리의 결정 요소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면 원화는 강세가 가고 그렇죠. 그 원화 강세가 심해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약간 이제 그 원고에 대한 부담은 좀 그렇습니다. 적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수출에 불리하니까. 굉장히 네네. 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세가 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 강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춰야 되겠는데 마침 원화가 강세고 그렇다면은 별 이제 그 어려움 없이 낮출 수 부담이 있는데 훨씬 적을 수 있죠. 반대로 달러가 굉장히 세다면은 네. 우리 국내적으로 어떤 금리를 낮춰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낮추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당선이 이제 유력시 되고 뭐 하니까 여러 가지 테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이든 당선은 곧 달러 약세다. 뭐 이렇게 이제 등식을 만들었죠. 네. 그 논리가 뭔가 하면은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그때는 이제 블루웨이브라는 거 민주당이 의회까지 다 장악할 것 같다 하는 이 시나리오 하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은 미국 이제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뭐 아니면 미국 국제 수지도 나빠지고 연준은 이제 그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하는데 그대로 이제 국채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놔두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이제 연준이 또 돈을 더 많이 풀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달러 약세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이제 그래서 막 활성화되면은 위험 자산 사람들이 좀 더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 이런 데도 투자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은 안전자산 역할을 해온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겠는가 이래저래 해서 달러는 약세다 바이든 승리는 그런 이제 등식을 만들어 왔는데 막상 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바이든이
그야말로 블루웨이브라는 시나리오 하에서 승리한다면은 그래서 재정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한다면은 정말 달러가 약세일 것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그 팬데믹 때문에 성장이 형편없는데 미국만 아주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해서 달러가 강세라면은 미국 사람들이 왜 해외에 투자하겠느냐? 돈 잘 벌 수 있는 미국에 투자하지. 그렇다면 달러는 오히려 더 강세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경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죠. 연준이 아무리 비둘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언제 금리를 하기로 했던 것보다는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달러가 일방적으로 또 약세가 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데 또 한편에 이제 그 지정학적인 그 요소, 특히 이제 무역 정책 요소도 이제 그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 달러 위안화 환율이 지금 이제 환율 수준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2018년 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높습니다. 한 10% 정도 환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 달러가 위안화에 대해서 그만큼 더 강해져 있다는 건데 그 본질적인 이제 배경은 관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제품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부과했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기는 차원에서 시장 힘에 의해서든 중국의 어떤 정부의 유도에 의해서든 위안화 가치가 이제 절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가 높게 붙어버리니까 예. 그걸 좀 상쇄를 하려면 위안화 가치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100달러치 팔더라도 위안화로 받는 돈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환차익을 좀 볼 수 그렇습니다. 있어서 이거 상쇄를 시키는 이런 전략이 예.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시장의 힘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위안화 환율에는 그 관세라는 변수가 굉장히 크게 지금 들어가 있고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관세를 철회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 어떤 그 무역 균형 개선 노력에 나선다면은 위안화 환율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관세 이걸 이전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 절상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압박을 한다면은 또 위안화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중국과 경제 그 연계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도 가치가 강세를 올라간다는 거죠. 원화 강세가 좀 추세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광범위하게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냐 약세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특히 블루웨이브가 무산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고 다만 블루웨이브가 무산됐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대대적인 재정 부양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준이 거의 혼자서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 같다면은 성장은 별로 못 올라가는 대신에 돈은 더 풀리고 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미중 관계 어떤 무역 관계 내지는 환율 정책 요소까지 생각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는 더 큰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 원화 강세 압력이 클 수 그렇습니다.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실 그 뭐 환율을 전망한다는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습니까? 있는데 네. 그 어떤 이제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 하는 그 전망을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환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망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곤란하고 나름의 전망을 계속 갖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제 고려 요소들이 있다 하는 걸 그 이제 리스트를 갖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지표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 수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예.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전망이 가능하다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밤 사이에
이게 이제 녹화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오늘 이제 밤 사이에 그 화이자에서 아주 효과적인 네. 백신이 네. 개발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아직 물론 이제 승인까지 나야 되지만은 백신이 이제 연말쯤 되면은 그 아주 긍정적인 발표가 있을 거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시장이 굉장히 리액션이 강하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숫자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백신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이 정도면 상당한데 효과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밤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흐름 중에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에 상당히 이제 그 반복된 패턴 중에 하나가 증시가 오르면은 위험 선호 심리가 이렇게 그 커져서 달러에 대한 안전 수요 이게 네. 줄어들고 해서 달러는 좀 약해지는 이게 패턴이었는데 밤사이에는 미국 주식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올랐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정말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면은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더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이 될 거고 네. 이 사람들 가뜩이나 이 마스크도 쓰기 싫어하고 그래서 확산이 특히 이제 심했던 나라고 네. 그런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제 회복세가 제법 괜찮은데 유럽보다도 더 네. 회복세가 빠른데 백신까지 가세 하면은 미국의 상대적인 이 성장 호조 이게 더 두드러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달러가 좋은 거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달러 스마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외환 전략가가 뭐 이렇게 과거에 리포트에서 설명한 건데 이렇게 스마일이라는 게 입꼬리가 양쪽 끝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스마일이지 않습니까? 웃는 모습이.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도 네. 뭐 팬데믹이 막 터졌을 때처럼 네.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전한 이 달러로 일단 그 모여야 되겠다. 달러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안 좋을 때도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 경제가 되게 좋을 때도 달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경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좋으면은 왜 해외 뭐 그 위험한데 뭐 하려고 이제 투자하냐는 거죠. 안전한 미국에 투자해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달러가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중간에는 뭐냐? 어떤 때 달러가 약해지느냐? 이른바 골디락스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이도저도 아닌 거. 그러니까 아주 막 심각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골디락스라는 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죽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미국 경제가 어정쩡한 상태.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의회는 이제 갈라져 가지고 재정 부양도 뭐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결국 연준이 그냥 어거지로 돈을 풀어 가지고 경기를 다 마치는 그런 상태가 골디락스라는 거죠. 이 골디락스라는 것이 금리도 낮고 네. 그런 인플레이션이 확 뛰어오를 가능성, 금리가 확 인상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꼬꾸라질 가능성도 낮고 그렇다면 자산 시장에서는 제일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이제 그 자산 시장도 좋고 미국 경제 통화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고정된 고도로 부양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장기간 길어질 거기 때문에 저금리가 그렇다면은 마음 놓고 해외에 투자해도 된다. 네. 미국 돈 빌려서 달러 빌려서 딴 데 이제 투자해도 된다. 음. 달러를 많이 빌려서 빌리면 빌릴수록 이제 달러라는 화폐는 이 시장에서 늘어납니다. 네. 늘어나서 이 달러를 팔아서 이제 다른 해외 통화를 사면은 달러는 늘어났는데 이제 해외 통화를 그걸 팔고 사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골디락스 환경, 이도저도 않은 환경에서 달러가 약세인데 미국 정부 의회가 이제 갈라진 이 상태가 거기에 좀 더 가깝고 그런데 아주 탁월한 백신이 개발된다면은 그 스토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쪽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서 달러가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밤사이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백신 개발로
이제 경제가 완전히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고 시장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백신 개발은 뭐하고 똑같은 거 하면은 사실상 대대적인 경기 부양하고 뭐 재정 부양, 블루 웨이브 하고 사실 결과는 비슷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신 오히려 뭐 미국이 빚은 더 적게 지니까 더 이제 달러에 우호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연준도 금리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하루라도 더 빨리 올릴 수 있겠죠. 네.